뭐 SK 최태원 회장의 이 세기의 결혼, 세기의 이혼 사건 아마 뉴스로 다들 보셨을 텐데 이제 송건하고 최태원 회장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이 다 젊은 나이에 군주 자리에 올랐어요. 송건이 젊은 나이에 군주 자리에 오른 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아버지 손기한이 30대 초반에 요절을 했고 형님인 손책이 뭐 20대 초반의 나이에 군주가 돼서, 그러니까 사실 손책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군주가 됐던 건데 그때 이제 강남에 있는 군소 군주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제 소패왕이라는 명성을 얻지 않습니까? 손책이 그야말로 쾌진격을 했었는데 빠르게 성공을 거둔 만큼 그 최후도 빨랐죠. 그래서 손권의 형인 손책도 거의 뭐 20대 중반의 나이에 생사를 달리하게 돼버리고 나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 다음 타자가 이제 송건이었기 때문에 송건한테 오게 됐죠. 이때 거의 뭐 10대의 나이였다고 하거든요. 19세?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아버지도 죽고 또 형도 금방 죽고 하니까 사실 뭐 이 세력이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짐을 10대 어린 군주인 송건이 짊어지게 됐으니까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게 됐던 거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모든 게 갖춰진 상황에서도 성공하기가 힘든 난세인데 오나라의 군주 송건은 10대 그 어려운 상황에 군주 자리에 올라서게 됐었습니다. 어쩌다 군주 손책이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때 막 젖먹이였을 거예요. 거의 막 걸음마 단계. 뭐 20대 중반의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연히 형님의 아들이 잘 크면은 형님이 군주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군주가 되고 난 옆에서 잘 도와줘야지. 송건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어쩌다 군주가 된단 말이죠. 1998년 8월 26일에 그 최종현 선대회장이 작고할 때 경영권에 관해 특별한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 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경영권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장남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이 우리 형제 가운데 태원이가 가장 뛰어나다 이 말 하면서 이제 최태원 회장한테 후계자로 추천하고 만장일치로 승계하는 그림. 이런 표현의 말은 사실 손책이 죽으면서 송건한테 했던 유언하고도 비슷하죠. 사실 손책이 송건한테 10대 송건한테 그 군주자리를 맡기면서 강동에서 이제 다른 천하의 영웅들과 천하를 다투는 건 내가 잘하겠지만 여기 강남의 사람들 단결시켜서 이 땅을 지키는 건 네가 잘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송건이 군주가 돼야 되는 정당성을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이때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받았을 때가 38세. 그 시점에서 경영권을 이제 승계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히 어린 나이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딱 2배네요. 송건의 2배. 송건이 19살, 최태원 회장이 38살. 첫째, 어린 나이에 군주가 됐다는 점. 두 번째, 어쩌다가 군주가 됐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최태원 회장과 송건의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이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유비하고 조조가 너무 뛰어난 인물이니까 송건 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말년에 여러 가지 뭐 실책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삼국지 팬덤에서 좀 두고두고 까이는 송건인데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봐도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군주들 중에서 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뛰어난 군주였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손책이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싸움을 잘하지만 너는 잘 지키는 사람 아니냐, 좀 리더십을 전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최태원 회장이 이제 경영권 받았을 때가 IMF 때예요. IMF 때 외환위기.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뭐 이런 얘기 할 때 아닙니까? 이쪽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취임 일성이 혁신적 변화, 딥 체인지냐, 천천히 사라질 거냐, 슬로우 데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룹의 체제를 혁신적으로 바꾼다 뭐 이런 의지를 내보였다고 합니다. 이 손권도 그 당시에 집권을 하면서 손책이 만들어 왔던 리더십과는 좀 다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손책이 암살당한 거지 않습니까? 허공의 자객에게 암살당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주 우길 같은 이제 뭐 신선을 죽인 그 죄값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사삼국지를 보면 손책이 그때 강동을 평정하면서 이 손책이 쾌진격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원한을 너무나 많이 샀고, 곽가 같은 사람이 허도에 앉아가지고 야 쟤는 암살당하고 언젠간 죽는다 이 말을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남들에게 원한사한 일을 많이 하던 손책이었다. 그럼 송건이 다른 사람들하고 단합을 해서 땅을 잘 지킬 거라는 얘기는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 죽여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지만 너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규합해서 단합하는 방식으로 그룹을 이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리더십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 두 사람이 다 약간 어린 나이에 어쩌다 리더가 되는데 동시에 이 리더십의 속성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이 조직을 새롭게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도 놓였다는 것이죠. 그 수단이 뭐였냐? 정략 결혼이었다. 이게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손책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강동 지방의 집안들이랑 다 이게
원수 집안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원수 집안이 어디냐? 육씨였어요. 육씨. 5지역의 4가지 성씨라고 하는 그 육씨인데 육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으실 겁니다. 오나라에 육손 떠오르시죠. 네. 왜 원수 집안을 돕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육손을 바로 이 손씨 집안의 이 사비로 삼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하고 완전히 이제 원수 집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게 손책의 문제였던 건데 송권이 여기서 이제 손을 내밀면서 육씨 집안의 육손이 또 그 손을 잡아줌으로써 정략 결혼을 통해서 손씨가 이제는 이 지방의 토호 세력들에게 손책처럼 그렇게 무도하게 울진 않는가 보다, 송건은 조금 다른 사람인가 보다 라는 느낌을 주게 만듦으로써 그 뒤에 주씨 뭐 보씨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손권의 막하로 이제 출사를 하게 되거든요. 육손과의 정략 교훈이 정말 중요했다. 그리고 육손이 이릉대전을 통해서 오나라를 지켜내고 나중에 그 육손의 아들인 육항은 또 위나라 진나라를 상대로 또 형주를 지켜내지 않습니까? 이 육씨 집안을 발탁한 것이 사실 송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지키고 수명을 늘리는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략 결혼의 수혜를 상당히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최태원 회장의 이 세계의 결혼 뭐였습니까?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 집안과의 정략 결혼이었다. 지금 노소영 관장이라는 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일약 정치 지도자의 딸뻘인 사람하고 이제 혼담이 맺어진 거고, 그때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지금 이게 재판 판결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이혼 재판에 나왔던 이런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혼이 SK 그룹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줬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이 결혼도 사실 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어서 그 자기의 경영권을 지키고 이 그룹을 좀 띄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쩌다 군주, 어린데 군주가 된 두 사람이 약간의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그 자기 세력을 좀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인 이익까지 도모했다는 점에서 세 번째 공통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이제 세계 이혼이 됐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이 났다라는 점에서 네 번째 공통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권의 말년 이야기를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왜냐하면 삼국지 연의에서 이 오나라는 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웃 오브 안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정사를 보신 분들이나 그 삼국지 연의 중에서도 좀 뒷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만 좀 아시는 얘기가 이 이궁의 변이라는 이벤트인데, 두 개의 궁 사이에 변이 났다. 큰 일이 생겼다. 황제의 후계자가 될 왕자들이 사는 그 두 개의 궁, 두 명의 왕자, 두 명의 후계자들끼리 싸움이 났다라는 건데, 단순히 왕자 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송권이 이쪽 편 들었다 저쪽 편 들었다 하고 이 집안에 있는 그 신하들이 반으로 쫙 갈려가지고 한쪽은 이쪽 편 한쪽은 저쪽 편 들면서 자기들끼리 온갖 중상모략과 막 비방 이런 걸 임싸다가 저쪽에 사약 내리고 저쪽에 사형시키고, 그러면서 오나라의 인재풀이 거덜나게 되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면서 오나라가 사실상 망국의 길을 가게 된다. 이 이벤트를 겪으면서 3남이었던 손하와 4남이었던 손패 사이에서 누구한테 황제 자리를 줄까 송권이 막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엔 결국에는 젖먹이 아들뻘이 막 10대도 안 되는 애한테 7번째 솔량인가 걔한테 황제 자리를 주거든요. 손하도 죽여버리고 손패도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사람 따르던 막 재상들도 막 죽여버리고, 육손한테는 막 대거리해가지고 육손이 화나서 분사해요. 육손이 당시에 승상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직책이니까. 그래서 육손이 이제 두 손아파 손패파로 갈렸을 때 육손이 약간 정론을 따르는 파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다들은 죽었습니다만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삼남 손화가 황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일관되게 그 메시지 계속 줬는데, 손패파 쪽에서 막 이렇게 중상모략을 잘하기도 하고 송권이 정신줄 놔가지고 막 손패파에다가 막 태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이러니까 사실 일이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꼬아놓은 책임은 송권한테 있는데, 육손은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막 충신들이 죽는 걸 말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자, 육손 입장에서 신하된 입장에서 최대한 상황을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송권이 그 상황 개판된 다음에 육손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승상이라는 새끼가 뭘 하고 있어? 네가 상황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한 거야? 그래서 육손 탓을 하니까 그러니까 열받아서 죽어요. 열받아서.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분해서 죽나, 분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압 관리 잘해야 된다. 근데 중요합니다. 이제 육손까지 죽여버릴 정도의 상황이니까 송권이 그 당시에는 진짜 어떤 판단 미스를 크게 했고, 이 사람이 노망이 났나 싶을 정도로 이제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 점 때문에 이제 두고두고 송권이 까이게 되는 건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이혼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혼 소송을 겪는 게 뭐 많은 위자료를 물게 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경영 리스크가 된 거 아닙니까? 기업 입장에서 좋을 게 없게 됐죠. 지금 이제 뭐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고 볼 때, 그러니까 뭐 송권도 뭐 아들이 지금 거덜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막 아내들도 막 죽이고 그러거든요. 난리가 나는 상황이다. 그런 점이 이제 네 번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얘기를 좀 해본다면, 그런데 또 밖에서는 유능했다, 뭐 이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뭐 SK 그룹의 경영 상황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라서 뭐 최태원 회장의 경영 능력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뭐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은 뭐 성과를 인정을 해야겠죠. 1998년 32조 8천억이었던 SK 자산 총액이 2023년에는 327조 3천억이 됐다. 25년 전에 10배. 결국 SK 그룹의 재계 순위도 5위에서 이제 삼성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송건이 이어받았을 때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원소가 있고 조조가 있고, 하복에는 뭐 넘버 1, 넘버 2가 있고, 이익주의 유장이 있고, 이 형주의 유표가 있잖아요. 그럼 대략 송건이 넘버 5쯤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한 5위권 정도 되던 송건이 이제 조조 원소 정리되고, 여기 이제 다들 군소 세력들이 크지 못하고 제자리 머물러 있을 때, 송건은 강남에 엄청난 영역 확장을 하잖아요. 뭐 저희 산월족도 복속시키고, 강남 땅 개발해가지고 막 북쪽에 있는 한족들이 남쪽의 왕조를 건설할 수 있는 토양을 그때 송건이 마련을 하죠. 그러면서 이 영토도 엄청나게 확장되고 국력도 엄청나게 커지고, 적백대전에 조조를 이겼을 때는 명실상부한 대륙의 넘버 2.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나라로부터 형주를 탈취했을 때는 뭐 모든 면에서 봐서 객관적으로 삼국지 시대의 넘버 2 자리에 오나라가 올라가게 되는 성과를 손권이 이룩했다라고 생각하면, SK그룹을 재계 5위에서 2위로 끌어올린 최태원 회장과 여러 면에서 평행 이론이 느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밖에서는 성과를 거뒀다. 손권은 조조와 유비를 둘 다 격퇴시킨 유일한 사람이기도 해요. 유비의 대군을 이릉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적벽대전에서 둘 다 격퇴시킨 군주. 역시 유비와 조조와 더불어 삼국지의 당당한 세 번째 주인공으로, 어쩌면 두 번째 주인공으로 이름 올릴 자격이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손권을 좀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준비한 얘기는 이제 인재 발탁 스타일인데, 송건과 뭐 최태원 회장 공통점 이렇게 막 검색해 보다가, 이게 최태원 회장 2013년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삼국지 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안의 일은 장소에게, 밖의 일은 주유에게 맡기라도 유명한 일화가 있다. 장소는 내정이 내리고 주유는 적백되는 승리, 이렇게 명장이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삼국지 용병술 오늘날 기업 경영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최근 SK는 손건을 벤치마킹한 인재 경영 시도에 눈길을 끌고 있다. 김창근 SK 수펙스 축구협의회 의장과 구자영 SK 이노베이션 부회장은 나란히 장수와 주유에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이다. 근데 그때에도 최태원 회장의 상황을 손건의 상황에 비유해서, 안의 일은 김창근 의장에게 맡기고 밖의 일은 구자영 부회장에게 맡겨라 라는 장수와 주유에 비유하는 기사를 이 기자분이 쓰고 계시네요. 이분도 만물 삼국지 이런 것처럼 이제 손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손책이 짚었던 거는 명확하게 그 송건이 의지할 수 있는 두 명의 멘토를 붙여준 거라고 봐야겠죠.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취약한 권력 조건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오나라는 손치성을 가진 군주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군주이기 때문에, 조조는 한 왕실의 보호자로서 어디까지나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드는 사람이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자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인 거고,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안티테제로서의 유비는, 나는 천자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 저 조조를 격퇴하고 유씨로서 한왕실을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자기 명분을 내세웠는데, 송건은 도대체 뭐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황제 되기 전까지는 변변찮은 자기도 제대로 못 받아요. 막 토로 장군, 막 파로 장군, 뭐 이런 자기 정도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소 같은 사람이나 주유 같은 사람은 송건 밑에 안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장소를 이제 내정의 파트너로 딱 짝지어주고, 주유를 이제 외정의 파트너로 짝지어줌으로써 두 사람한테 이제 송건을 보좌를 잘 해달라는 유언 같은 걸 남겼다고 봐야겠죠. 거의 탁구를 한 수준이다, 그런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 이제 아무 정당성이 없는 군주가 그 자기의 형님이 힘으로 사람들을 억눌러서 그 지역의 권력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어받은 힘없는 19세의 송건이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최태원 회장과 송건의 평행 이론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게 숟가락 얹는 거 아니야? 깔때기 아니야? 이거 만물삼국지라 그래가지고 막 만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나라를 세운 이 태조 송건 같은 경우에도 최태원 회장처럼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황제 그 군주 자리에 갑자기 오르게 됐었고, 원래 자기가 군주가 될 차례가 아니었는데 동생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군주가 된 측면이 있고, 그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처럼 정략 결혼으로 그 돌파구를 찾았거든요. 육시 집안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안정화시킨 면이 있고, 정략 결혼이 그 나중에 가서는 그 세기의 이혼으로 결말이 난 것처럼 송건 같은 경우에도 이 집안의 아들들의 서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이궁의 변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가 몰락하는 길을 열어 젖힌 과오가 있고, 또 이제 집에서 그런 문제를 저질렀던 점에 비해서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 혹은 이 기업을 뭐 당대의 2위 정도로 끌어올리는 확인한 성과를 보여준 건 또 맞기 때문에 이제 박하디는 잘했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겠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안의 일은 장수에게, 밖의 일은 주유에게 맡기는 그런 일을 이제 최태원 회장처럼 송건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운용한 과정에서도 두 사람 사이 어떤 공통점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송건과 SK 최태원 회장의 평행 이론이었다.